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유목민족사 청나라의 역사 7부입니다. 청나라의 4대 왕제 강희제는 3번의 난을 진압하면서 중국 본토 남부지방까지 지배력을 확대하고 이후 대만까지 정벌하였습니다. 대만까지 정벌한 강희제는 그간 만주 흑룡강에서 청나라와 충돌하던 러시아 원정에 나섰는데요. 강희제는 1683년부터 1687년까지 흑룡강에서 그리고 더 북쪽으로 넘어 러시아 네르친스크에서 러시아와 러시아에게 붙은 현지 부족들과 지난한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강희제 때 청나라군의 군사력과 무기 수준은 실로 막강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전투에서 청나라가 러시아군을 격퇴했는데 그러나 러시아는 멈출 줄 모르고 지원병과 추가 병력이 지원되었습니다. 청나라 입장에서는 의미 없고 성과 없는 승리만 이어나가는 느낌이었고 1686년 러시아 측의 제안으로 전투를 중단한 채 외교적으로 합의를 보기로 협상 1687년 청나라군이 본국으로 철수하였죠. 여러 논의 끝에 1689년 마침내 러시아 네르친스크에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네르친스크 조약이 중국이 서양의 국가와 맺은 최초의 공식적인 조약으로 전통적인 중국 왕조들처럼 조공 관계에 기반한 조약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의 두 국가가 체결한 조약이라는 의의가 있죠. 네르친스크 조약으로 러시아와 청나라 사이의 국경선을 대흥한령 산맥과 아르군 강으로 확정짓고 양국이 서로의 국경지대를 침범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네르친스크 조약 때 지은 국경선이 오늘날 흑룡강선과 러시아 국경지대이기도 합니다. 청나라가 가급적 러시아와의 싸움을 빠르게 중단하고 조약을 통해 상황을 마무리하고자 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견제했던 하나의 외부 세력이 있었는데 이 세력과 러시아가 혹시 동맹을 맺지 않을까 우려했던 강희제가 러시아와 조약 체결을 강행했던 이유도 있었거든요. 이 외부 세력이란 바로 준가르였습니다. 강희제의 가장 눈부신 업적은 역시 준가르 원정일 겁니다. 준가르가 어떤 민족이냐고요? 몽골계 유목민족입니다. 하지만 몽골족은 이미 홍타이지 때 링당칸이 죽고 그 가족들이 청나라에게 귀순하면서 몽골도 청나라로 완전히 편입됐습니다. 이때 귀순한 주류는 징기스칸의 후예들인 보르지기트 부족과 그 친위 부족들이고 원나라 이후 몽골로 쫓겨난 이후로 보르지기트 부족과 초원의 주인을 두고 다투던 몽골의 다른 계열 오이라트 부족은 여전히 청나라에 복속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청나라의 팽창의 오이라트는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 중앙아시아 쪽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오이라트도 예전만큼의 강성한 세력을 유지하지 못했죠. 오이라트는 4개의 부족, 두르베트, 초루스, 호쇼트, 톨구투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중 두르베트에서 파생한 준가르가 오이라트를 통일했습니다. 준가르는 예전에 평범한 유목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준가르도 말 타면서 활만 쏘는 유목민족이 아니라 총을 다룰 줄 알고 대포도 사용하는 화기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유목민족들이었죠. 세력이 커지며 서몽골에서부터 카자흐스탄, 신장 위구르 자치구, 티베트까지 영향력을 팽창한 준가르는 유목국가를 선포하는데요. 준가르를 인류사 최후의 유목국가라고 하며 그 건국자는 갈단이었습니다. 갈단은 티베트 달라이라마 5세의 제자이기도 하며 티베트로부터 종교적 후원도 받고 있었고 갈단은 더욱 준가르의 세력을 팽창하면서 청나라에 편입되어 있었던 동몽골의 몽골족들을 압박하고 통합시켜 나갔습니다. 이러다가 몽골 초원 전체를 뺏기게 생긴 강희제는 준가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전쟁에 나서는데요. 1690년 울랑부통 전투라고 울랑부통 초원에서 청나라와 준가르 사이에 대규모 전쟁이 일어났는데 승패는 무승부라고 해야 할 만큼 양측 모두 피해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이대로 안되겠다 싶었던 강희제는 직접 전쟁에 나서기로 하는데요. 1696년 강희제는 작정을 하고 준가르로 친정을 떠났습니다. 두 싸움은 막상막하였으나 준가르에서 갈단의 조카가 갈단에게 반란을 일으키자 이 틈을 타 강희제의 맹공에 갈단이 패배를 해버렸습니다. 같은 해 강희제는 2차 친정에 나섰는데요. 아직 세력을 회복하지 못했던 갈단은 이번에도 패배를 해버리고 알타이 산맥 쪽으로 도망치던 중 1697년 객사해버립니다. 그러나 갈단의 사망 소식을 몰랐던 강희제는 3차 친정을 떠났으나 갈단의 사망 소식을 듣고는 군대를 회군시킵니다. 갈단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갈단의 조카는 청나라와 싸울 생각이 없었고 강희제가 갈단의 시체를 보내라는 요구에 갈단의 조카는 갈단의 시체를 베이징에 보냈고 강희제는 갈단의 유고를 빠온 뒤 여기저기 흩뿌려버렸습니다. 갈단의 조카가 바로 채왕 랍탄인데요. 채왕 랍탄이 청나라 강희제에게 머리를 조아린 덕에 강희제 때 준가르는 멸망당하지 않고 채왕 랍탄 시절의 준가르는 청나라의 복속을 자처하며 최소한의 자치권을 유지해 갑니다. 한편 준가르의 갈단을 지지했던 티베트 달라이라마 5세도 사망하고 강희제는 티베트도 청나라에 끌어들이고자 달라이라마 6세를 베이징으로 초빙합니다. 그런데 달라이라마 6세가 베이징으로 가던 중 의문사를 당했고 강희제는 본인 마음대로 본인이 원하는 티베트인을 달라이라마 7세로 옹립했습니다. 달라이라마 7세는 티베트가 청나라에 복속될 것임을 선언했고 청나라도 티베트에게 후원을 대가로 협조를 요구하는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준가르 원정을 끝으로 강희제의 정복전쟁이 끝났다고 보는데요. 누르하치가 청나라의 가장 기본을 일구어주고 만주족, 몽골족, 한족 세민족이 융합하도록 만든 게 홍타이지고 중국 본토로 들어온 게 순치제 때 섭정자 도르곤이라면 실질적으로 청나라가 중국 전역을 지배할 수 있도록 안정기에 반석에 올려놓은 사람은 누가 뭐래도 강희제였습니다. 그리고 강희제는 중국 한족들을 신경 써주기도 했는데요. 강희제는 명나라 역대 황제들에 대한 존중을 표현했으며 여유만 되면 틈틈이 중국 전국을 순시하며 한족들의 민심을 위무했습니다. 더불어 강희제는 한족들의 필요성도 절실히 느꼈는데 작은 나라라면 모를까 그 넓은 땅덩어리와 그 많은 한족들을 다스리려면 인구수가 절대적으로 딸리는 만주족만으로는 안 됐고 무엇보다 한족들의 행정력만큼은 필요로 했습니다. 명의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청나라만의 새로운 제도를 추가했으며 중앙조정에는 만한 병용제를 내세우며 과거 명나라의 지배층들이었던 한족 신사층들도 꽤 등용됐습니다. 그리고 지방 행정제도로 2개의 성의 총독을 1개의 성의 순무를 파견하면서 실질적인 행정 업무는 전국 각지로 파견한 8기로는 수가 충분하지 않아서 한족으로 구성된 부대, 노경을 적극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강희제가 한족을 한없이 우대해준 것 같은데 내부를 파헤쳐보면 만주족과 한족은 철저하게 구분되어 한족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우선 청나라는 원나라도 안 했던 변발을 한족들에게도 강요했고요. 만한 병용제라며 한족들을 관료로 등용했지만 실무만을 맡겼을 뿐 절대 결정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네르친스크 조약 때도 외교 협상단의 한족 관료는 단 한 명도 없었죠. 수도 베이징의 거주 구성을 봐도 베이징에 입성한 청나라는 한족들을 전부 내쫓고 베이징의 중심부인 내성엔 오로지 만주족만을 거주시키고 한족들은 베이징 외성으로 이주시켰죠. 수도뿐 아니라 지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나라는 역사적으로 중국을 지배했던 유목국가들의 쇠퇴 원인을 유목민족들의 한화라고 여겨 절대 만주족은 유목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한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족과 만주족의 거주지를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당연히 어느 지역이든 중심부는 만주족의 거주지였고요. 각 지방 성들의 총독과 순무도 나중에 가서야 한족들을 임명하지 절대 한족들에게 맡기지 않았고 지방 곳곳에 혹시 모를 한족들의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족들을 감시하는 체제를 수립해두었습니다. 청나라 조정의 한족 사상 검증 및 탄압도 강경했는데요. 강희제 초기 한족 지신이었던 장정롱, 장정월 형제가 주도하여 여러 한족 지식인들을 불러 모아 명나라의 역사서를 편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명사가 완성되었는데 만주족의 차별 정책에 강력한 반감을 가지고 오랑캐에 대한 혐오감으로 가득했던 한족 지식인들은 명사에서 명나라를 치켜세우고 청나라 황실을 격하하는 용어를 사용하자 분노한 청나라 조정은 장정롱을 부관 참시하고 장정월과 그 일가족들 그리고 명사 편찬에 참여했던 다수의 지식인들을 능지처참하여 처형시켰죠. 또 1711년에는 제야의 학자였던 대명세가 자신의 개인 저작물 남산집에서 명나라 역사를 기술할 때 연호를 청나라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남명의 연호를 쓴 게 문제가 되어 강희제는 대명세를 처형시켰습니다. 이처럼 청나라 시절 청나라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명나라의 회복을 염원하는 듯한 글을 남긴 한족 지식인들을 처형한 일련의 사건들을 문자의 옥이라고 하며 문자의 옥은 계속 진행됩니다. 강희제는 1722년 재위기간 61년 만에 사망합니다. 청나라 역대 황제들 중 재위기간이 가장 길었죠. 제가 이토록 강희제를 치켜세우기는 했지만 모든 정복군주들은 빛과 그림자가 있는 법입니다. 갖은 대외원종으로 국고가 큰 타격을 받는데 강희제 때도 그랬습니다. 3번의 난, 대만 정벌, 러시아 원정, 준가르 정벌 등으로 청나라의 영토는 넓어졌지만 국가 재정은 약해졌죠. 대외 원정으로 인해 민생이 어지러워지자 민심을 우려한 강희제는 1713년에 성세 자생 인정 영부가부라고 세금 총액을 동결시켜버렸습니다. 인구세인 정세를 특정 연도로 동결시켜버린 겁니다. 정세 동결로 당장은 백성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지만 인구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느는 것인데 인구 증가량 고려하지 않고 과거 기준의 인구수에 맞춘다는 건 오히려 국가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방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나라는 만성적인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데 언제나 중국사를 보면 정복군주는 뒤의 황제들에게 국가재정 악화라는 똥을 던져줍니다. 그렇지만 청나라가 그나마 운이 좋았던 게 강희제의 뒤를 이은 강희제의 아들 5대 황제 옹정제는 그 똥을 완전하게 치워준 또 한 명의 성군이었는데요. 옹정제는 강희제의 4번째 아들입니다. 본디 옹정제의 형이 황태자였는데 강희제와 사이가 좋지 못해 폐위되고 다른 여러 황제들이 황희 계승 쟁탈전을 벌였는데 그중 옹정제만큼은 조용했다고 합니다. 황제들의 황희 계승 쟁탈전에 신물이 난 강희제는 옹정제를 후계로 삼았죠. 또한 강희제가 자신의 손자들 중 옹정제의 아들을 유독 예뻐했다고 하고 후대의 많은 학자들도 옹정제의 아들에 대한 이 강희제의 각별한 총애가 옹정제를 후계로 삼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손자가 훗날 걸륭제입니다. 4대 황제 강희제는 대외원정을 통해 청나라의 영토를 팽창시켰다면 5대 황제 옹정제는 내치에 집중하여 그 넓어진 영토를 유지시킨 황제랍니다. 옹정제는 밤낮 없이 일한 대표적인 워커홀릭 황제로도 유명합니다. 강희제가 노년에 들어 쇠약해졌을 틈을 타 청나라 조정의 대소신료들 가운데 부패한 신하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옹정제는 즉위하자마자 조정의 신하들은 물론 각 지방으로 파견된 지방관들의 가렴주거나 부정부패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강하게 엄벌하고 해이해진 관리들의 기강을 제대로 잡아 정치의 질서를 정리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옹정제가 새로이 신설한 정보부처가 있었는데 바로 군기처였습니다. 전쟁 준비와 전쟁 수행을 위한 특설기구란 명목으로 신설한 군기처였지만 국가 비상상황이라는 명목하에 8기의 기주들이나 주요 귀족층들의 군사력 내지 경제력을 억제하고 뺏어오는 역할을 하면서 황제권을 강화했습니다.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이 전제가 되어 있는 기구이지만 평상시에도 항상 존속하는 상설기구로서 왕명의 비공식적인 출납을 담당하기도 했는데요. 옹정제의 아버지 강희제 때 중앙 관료나 지방 관료들이 공식적인 절차를 전부 생략하고 황제에게 다이렉트로 서신을 보내는 주접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옹정제는 주접의 양을 대폭 확대하면서 군기처에게 주접 업무를 전담하게 했고 황제가 사실상 거의 모든 국가의 주요 업무를 도맡고 담당하고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옹정제 때 바야흐로 8기의 모든 기주들을 황제가 전부 직할로 삼게 된답니다. 군기처의 힘은 날로 비대해져 청나라 중기에서 말기에는 국가의 모든 업무를 관장했답니다. 그리고 옹정제 때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가 재정 악화였습니다. 강희제 때 많은 대외 원정으로 청나라 국고가 적자 재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옹정제는 긴축 재정을 펼치면서 적극적으로 경제 부흥 정책을 펼쳐 이 청나라의 재정 상태를 상당히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더불어 세금 개혁도 단행했는데요. 중국은 명나라 중기 장거정의 개혁으로 잡다한 세금을 전부 철폐하고 인구세인 정세와 토지세인 지세 두 가지 세금만 남겨놓고 세금 납부는 은으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강희제 때 전쟁으로 인한 백성들의 조세 부담이 과중되자 강희제는 정세를 인구 증가량을 무시한 채 특정 연도로 동결시켜버렸죠. 하필 강희제 연간에 중국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세금량은 그대로인데 인구는 매우 증가하니 국가 재정에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아무리 정세가 고정되어 있어도 정세를 내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농민의 수도 많았고 옹정제는 파격적으로 정세를 없애버립니다. 대신 지세의 양을 대폭 늘리는데요. 지세란 토지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토지가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부자들에게 더 많이 거두겠다는 세금 개혁이죠. 당연히 엄청난 반발이 잇따랐지만 옹정제는 황제권을 강화해 놓은 터라 세금 개혁을 단행했고 정세가 사라지니까 도망갔던 농민들이 다 돌아와서 이 농민들이 평균적으로 보유한 토지 면적이야 충분히 지세를 낼 수 있을 정도여서 부자들에겐 많이 걷고 중산층에겐 부담 없이 지세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국고 회복에 큰 힘이 되어주었죠. 그리고 지세 확대에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습니다. 땅 부자들은 대다수 명나라 때부터 내려오던 중국인 한족 신사층들이 많았습니다. 한족 신사층 힘 빼내고 만주족을 더 우대하기 위함도 있었어요. 옹정제의 이러한 세금 개혁을 지정은제라고 합니다. 옹정제는 지방제도도 개혁을 했는데 한 번은 서남부 지역에서 토착 소수민족인 묘족이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옹정제는 묘족의 반란을 진압하고 아직까지 중국 최남도 지역에 대해선 청나라 조정의 지배력이 완전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던 옹정제는 개토 귀류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청나라는 남명 정권과 3번의 난을 진압한 뒤로 남부 지방까지 전부 직할령으로 삼았지만 워낙 소수민족 비율이 높은 남부 지방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서남부 지역엔 토착민들을 토사로 임명해서 최소한의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러니 지나치게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고 또 반란도 일으키니 옹정제는 토사를 폐지하고 남부지방에도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여 다스리도록 하였죠. 외교 방면에서도 옹정제는 과거 아버지 강희제가 러시아와 맺은 네르친스크 조약으로부터 40년 후 캬흐타 조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네르친스크 조약은 만주 지역에서 러시아와의 국경선을 확정지었다면 캬흐타 조약은 몽골과 러시아의 국경선을 확정지은 것인데요. 이때 몽골은 청나라의 영역이었고 이때 지은 국경선이 오늘날 몽골과 러시아 국경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능력 있는 군주라면 마냥 착하지만은 않죠. 어느 정도, 최소한은 마키아벨리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옹정제도 그랬는데요. 청나라에는 여전히 만주족의 지배에 반감을 품은 중국인 한족 신사층들이 많았습니다. 옹정제는 이들에 대해서 아주 강경했습니다. 옹정제의 아버지 강희제 때부터 이미 신사층 가운데 공식적인 문서나 사적인 문집에 만주족을 깎아내리고 명나라를 향수하는 글을 실었다가 화를 당한 이른바 문자의 옥사건이 있어왔습니다. 옹정제는 아버지 강희제보다 더 강경했습니다. 1726년 강서성의 과거 시험 주관자였던 사사정이 시험 문구 중에 유민소지라는 글귀를 넣었는데 한자 유는 한자 옹과 비슷하고 한자 지는 한자 정과 비슷하여 옹정제를 비아냥대는 게 아니냐는 모함을 받아 고문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사정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사사정 사건으로부터 2년 뒤였던 1728년 제하의 어느 지식인 신사층의 증정이 노경 지휘자 중 한 사람이었던 한족의 악종기에게 반란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노경은 청나라 조정이 운영하는 각 지방별 한족으로 구성된 부대로 같은 한족이라도 청나라에 복역하는 부대이니 반청수성이 강했다고 볼 순 없죠. 옹정제는 그저 화로만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옹정제는 증정을 불러서 대체 한족들이 오랑캐와 중화를 나누는 그 중화 사상이 뭐냐며 그 중화 사상을 자신에게 설득시켜주면 살려주겠다고 토론을 했는데 증정이 논리적으로 완전히 밀렸다고 합니다. 이때 옹정제의 토론이 명토론으로 평가를 받아 옹정제 스스로 이때의 대화록을 대의강미록이라는 책으로 출판합니다. 대의강미록에 수록된 옹정제의 발언을 일부 발췌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인한가, 포악한가를 두고 화의를 구분을 해야지 태어난 땅을 두고 화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순임금은 동이 사람이고 문왕은 서용 사람이지만 그 성덕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은가. 그 사람의 성품과 능력만 따지고 보면 되지 왜 출신 가지고 오랑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뜻이고 이러한 옹정제의 발언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듯 싶습니다. 증정은 옹정제에게 완전히 설득되어 청나라 조정을 위해 일하겠다면서 목숨은 부지합니다. 하지만 정작 증정이 가장 존경하던 한족 지식인이었던 여유랑은 부관 참시되었고 그 가족과 제자들도 16세 이상은 모조리 처형, 16세 이하는 노비가 되는 등 큰 화를 당했습니다. 증정은 훗날 이때의 사건이 재점화되어 처형당하긴 합니다. 1735년 옹정제가 사망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이들은 매일을 밤새며 일을 하던 옹정제가 과로사로 사망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옹정제의 재위 기간은 12년으로 마지막 2년은 거의 정무를 돌보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는데요. 그간 실무는 후계자였던 옹정제의 아들이 맡았습니다. 1735년 옹정제 사후 그 후계자가 청나라의 6대 황제로 등극했으니 바로 권륭제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동서고금 3명의 유능한 군주들이 연달아 즉위하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 국가의 천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강희제, 옹정제에 이어 권륭제를 통해 청나라는 전성기의 정점을 찍습니다. 옹정제는 강희제의 넷째 아들이고 그리고 권륭제는 옹정제의 넷째 아들입니다. 강희제도 옹정제도 아들들이 정말 많아서 언뜻 권륭제의 등극이 의아하실 수도 있지만 유목왕조에서는 장자승계 원칙이 없을 뿐더러 권륭제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여 할아버지 강희제의 총애를 듬뿍 받았습니다. 총명함과 명민함은 물론 예의가 워낙 발라서 강희제가 유독 권륭제를 예뻐했습니다. 강희제가 옹정제를 후계로 정한 것도 손자 권륭제 때문이라고 할 정도죠. 그만큼 권륭제도 할아버지 강희제를 진심으로 존경했고 권륭제의 업적들은 거의 대부분이 할아버지 강희제의 영향을 받았다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권륭제는 어떤 황제였을까요? 권륭제의 최대 업적은 할아버지 강희제처럼 적극적인 대외 전쟁에 나서서 청나라의 영토를 가장 넓게 팽창시킨 것일 겁니다. 권륭제는 자신의 재위기에 단행했던 대외 전쟁이 총 10번에 이르러 자신의 전쟁을 10전 무공이라 자천하며 스스로를 10전 노인이라고 자칭하기도 했습니다. 그중 첫 원정은 권륭 12년이었던 1747년 어느 날 사천성 진川유역에서 티베트 계열 장족들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면서였습니다. 어느 정도 진川의 티베트 장족의 반란을 진압하고 안심을 하던 찰나 강희제 때 복속되어 있던 몽골의 준가르가 다시 말썽을 피웠습니다. 몽골은 청나라의 우호적인 동몽골과 적대적인 서몽골로 나뉘는데 준가르의 갈단이 서몽골을 통일한 후 청나라와 다투었으나 강희제와의 정면 승부에서 패배하고 갈단이 객사하자 갈단의 조카 채왕랍차는 청나라의 복속을 자초하며 준가르의 이름과 최소한의 자치권을 보장받았습니다. 하지만 청나라의 권륭제는 몽골을 포함해 티베트, 위구르 등지에서도 그들의 자치권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각 지역을 분할하여 다스리도록
이끌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몽골, 티베트, 위구르에서 유일한 철인이 나오지 않고 그들끼리 경쟁하고 힘의 균형을 맞추어 세력의 성장을 방지하려고 했던 거죠. 이에 반발한 체왕 랍탄의 손자 아무르사나가 자신이 몽골의 유일한 대칸이 되겠다며 자신 이외의 다른 몽골 칸들은 인정할 수 없다며 청나라의 일방적인 강압 조치에 반발하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걸륭제는 1755년, 1757년 두 차례에 걸쳐 아무르사나의 반란을 진압토록 하였고 결국 전쟁에서 패배한 아무르사나는 도주하던 중 러시아 땅에서 객사합니다. 걸륭제는 몽골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허용해주지 않겠다며 준가르인들을 대학살하고 준가르 제국을 부정했으며 몽골에 대한 직접 지배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때 청나라군의 대학살과 하필 겹친 전염병으로 인해 당시 준가르인 90%가 사망했으며 현재 준가르 직속 후손들의 비율이 매우 적으며 찾아보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준가르 칸국은 최후의 유목국가였는데 준가르 칸국의 영토에는 오늘날 위구르의 영토까지 있었고 청나라가 준가르 칸국을 멸망시키면서 위구르 지역까지 청나라가 직접 지배 형식으로 전환합니다. 청나라는 새롭게 직접 지배를 편입시킨 위구르에 대해서 새로운 강역이라는 뜻에서 신강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신강 위구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만 위구르 현지인들은 청나라의 직접 지배를 받을 생각이 없었고 위구르의 호자 형제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초반에 선전을 했지만 1759년 예시콜로르 전투에서 청나라군이 호자 형제의 위구르군을 격파했고 호자 형제는 도주하던 중 사망합니다. 걸륭 33년이었던 1769년 걸륭제는 동남아시아까지 진출합니다. 버마, 오늘날의 미얀마로 원정을 떠났는데요. 당시 미얀마는 꼼바옹 왕조, 이 꼼바옹 왕조의 전성기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미얀마의 신뷰신 왕은 태국까지 영토를 넓히고 청나라의 운남성까지 진출했던 것이 걸륭제를 자극했죠. 이에 걸륭제는 청나라군과 태국군이 연합하여 미얀마와 전쟁을 벌여 승리하고 미얀마의 꼼바옹 왕조는 청나라의 조공을 바치기로 합니다. 미얀마 원정이 걸륭제의 네 번째 원정이었죠. 걸륭 41년인 1776년 예전에 반란을 진압했던 사천성 진川지역에서 티베트 장족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자 걸륭제는 다시 진압하며 이 티베트로 가는 지역의 지배권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1788년에는 대만을 정벌했습니다. 대만 역시 할아버지 강희제가 청나라 영토로 삼았던 곳이죠. 하지만 대만에는 여전히 반청 감정이 팽배했습니다. 대만에는 천지회라는 비밀 종교 결사단체가 있었는데 천지회에서 대만의 중국 한족들에게 반청 사상을 더욱 부추겨 반란을 주동하였습니다. 걸륭제는 대만이 섬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만주족 부대인 8기군이 아닌 한족 노경군을 동원해서 천지회의 대만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반란 실패 후 천지회는 다시 음지로 숨어 들어갔는데 이게 훗날 중국 삼화패로 발전합니다. 애당초 삼화패는 청나라 말기 만주족을 타도하자며 중국인 한족들이 중국 남부지방에서 만든 비밀 결사단체에서 출발했거든요. 대만 정벌 후 이듬해 1789년 걸륭제는 베트남으로 쳐들어갑니다. 당시 베트남은 후기 레왕조였는데 레왕조의 왕들은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북쪽의 찐시 세력과 남쪽의 응우엔신 세력이 남북으로 나뉘어 다투고 있었습니다. 걸륭제는 이 내분을 이용하기로 하죠. 걸륭제는 응우엔시를 토벌하겠다며 양광총독 손사이가 이끄는 20만 명의 청나라군이 베트남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응우엔시의 병력도 10만에 전투용 코끼리만 100마리, 만만치 않았는데요. 1789년 1월 탕롱 근교에서 대규모 전투가 치러졌고 응우엔시가 기습을 통해 대승리를 거둡니다. 청나라군이 패배한 전투였지만 걸륭제는 응우엔시를 베트남의 실질적인 군주로 인정해주는 대신 응우엔 쪽에서도 청나라에게 조공을 할 것과 군신관계를 받아들이겠다며 합의를 봅니다. 1791년, 1792년 두 차례에 걸쳐 걸륭제는 심지어 네팔까지 진출합니다. 선제 공격을 해온 건 네팔이었는데 이 네팔의 구르카족이 티베트 방면으로 쳐들어왔었습니다. 걸륭제는 처족하 복강하는 사령관으로 삼고 티베트로 보내 네팔군을 완전히 몰아내고 더 나아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카트만두까지 진출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걸륭제의 10전 무공입니다. 걸륭제의 10전 무공으로 청나라는 오늘날의 중국 영토는 물론 지금의 몽골, 대만 그리고 중앙아시아 일부까지 영토로 삼으며 오늘날 중국보다 더 넓은 영토를 구가했습니다. 그야말로 청나라의 최대 강국이었죠. 걸륭제 하면 유명한 그림이 이탈리아 출신 화가였던 주세페 카스틸리오네가 그린 걸륭제의 그림인데요. 훗날 19세기 프랑스가 청나라의 황실 보물들을 약탈해 가는데 그중 걸륭제의 갑옷이 있었고 이 갑옷은 현재 파리 군사박물관에서 소장 중입니다. 이 걸륭제의 갑옷과 카스틸리오네가 그린 걸룽제의 그림이 완벽하게 똑같아서 카스틸리오네의 그림이나 걸룽제의 실제 갑옷이나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되고 있답니다.
청나라가 만성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사회 문제 중 하나가 여전히 만주족에게 반감을 품은 한족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강희제 옹정제 연간에 만주족을 비하하고 한족을 그리워하는 문구들이 문제가 되어 큰 화를 당했던 문자의 옥 사건들이 있었죠. 개중에는 억지도 있었지만 그만큼 한족들의 과한 반감을 누를 필요가 있던 겁니다. 걸륭제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걸륭제는 더 규모가 컸습니다. 청나라 전역에 만주족이나 청나라 정부를 비하하는 불온 서적들을 모조리 찾아내어 탄압하려는 목적하에 걸륭제는 사고전서라는 유례없는 규모의 백과사전 편찬 작업을 도모했습니다. 사고전서라는 백과사전으로 지성기를 일원화하고 금서 목록을 편찬하여 청나라에 대한 불순한 내용이 있는 서책은 출판, 소장, 구독을 엄금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고전서는 방대한 양의 백과사전이 있기에 수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로 했고, 걸륭제는 전국에 날고 긴다는 한족 지식인과 신사층을 전부 불러 모아 쓸데없는 글이나 쓰지 말고 사고전서 편찬에 투입시켜 그들의 힘을 빼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사고전서 편찬은 지식인들이 딴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이 작업에만 몰두시키도록 일종의 통제책이었지만, 사고전서 편찬 작업에 투입한 덕에 그저 백면 서생에 불과하고 입만 살아있던 키보드 워리어들이 나름 정당한 국가의 보수를 받아 일했기에 불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영리하고 교묘하고 효과적인 걸륭제의 사상 탄압 정책이었죠. 이렇게 완성된 사고전서는 무려 79,582권. 이처럼 한족 지식인들 사상 탄압 정책의 일환으로 청나라 정부가 백과사전 편찬에만 투입시키면서 고전을 연구하는 학문이 발달하였는데, 이 고전에 대한 고증과 연구를 조금 더 실증적이고 객관적으로 하자면서 이 고증학이 18세기에 크게 유행했고, 이 고증학은 조선으로 넘어가 조선의 실학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더불어 걸륭제는 만주족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중국어보다 만주어의 보편화에 더 힘썼으며, 한족 지식인들이 백과사전 편찬하는 동안 만주족 지식인들에게는 만주족의 원류와 역사를 기술하고 신화하는 작업을 맡겨 약 20권으로 구성된 만주 원류고를 편찬하기도 하였습니다. 걸륭제의 치사로 청나라는 전성기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정점을 찍었다는 말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가장 화려한 시기인 동시에 이제는 쇠퇴기로 접어드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걸륭제 이후 청나라는 이제 급격하게 쇠퇴하면서 근대화라는 세계화의 추세에 도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는 걸륭제 이후의 현상이라기보다는 걸륭제의 잔재였는데요. 걸륭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만큼이나 부정적인 평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나라 말기, 그 허약한 청나라의 모습은 걸륭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걸륭제는 어떻게 청나라 쇠퇴를 시작시켰을까요? 사학 연구에는 시대 구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비록 서양사에 맞추어진 시대 구분이긴 하지만 학문적 편의를 위해 동양에도 적용시켰던 게 관례인데, 시대 구분 기준도 단연하진 않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중국사를 나눌 때는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 5가지로 나눕니다. 중국의 고대사는 상나라, 주나라,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 한나라 때까지이며, 중국의 중세사는 삼국지, 진나라, 남북조 시대, 수나라, 당나라 때까지를 말하고, 중국의 근세사는 5대 19시대,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때까지를 말합니다. 이때 청나라는 전체 역사가 근세사로 들어가지 않고 아편 전쟁을 기점으로 그 이전은 근세사, 그 이후는 근대사로 분류하는데요. 그래서 걸륭제 이후의 청나라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우선은 걸륭제를 끝으로 청나라의 역사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걸륭제는 십전무공이라 자称하는 대외 원정으로 청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강약을 넓혔습니다. 걸륭제는 예술에도 조예가 깊었던 황제였던지라 걸륭제 치세, 청나라의 문화 방병도 크게 진일보했답니다. 걸륭제는 실력 있는 예술가들을 가까이하며 그들의 작품들을 수집하는 수집광이기도 했죠. 동시대 예술가의 작품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름을 알렸던 고서화 작품들도 닥치는 대로 수집했는데, 그 방식이 아주 악독했습니다. 걸륭제는 수많은 예술품을 자신의 소장품임을 나타내기 위해 고서화에 자신의 인장을 찍었는데, 그림의 감상을 방해할 정도로 인장을 찍어내서 작품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또 각 그림마다 자신의 평론을 시로 남겨두었는데, 이 시로도 그림의 감상을 방해하고 또 시들도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걸륭제는 아티스트 호소인이었죠. 걸륭제는 예술품 수집에 있어서 황실 비자금인 내탕금에 큰 영향을 줄 정도였는데, 거침없는 예술품 수집에서 눈치챌 수 있듯 걸륭제는 사치벽이 심했습니다. 할아버지 강희제에 대해 무한한 존경을 표했던 걸륭제였지만 소비 면에선 검소하기 그지없던 강희제와는 완전히 달랐죠. 그저 예술품 수집이라는 개인적 취미 때문에 걸륭제의 사치벽이 심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 강희제를 존경하며 그의 업적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했던 걸륭제는 강희제처럼 자주 중국 남방 순시를 떠났습니다. 다만 강희제
강희제의 남방 순시는 최대한 그 규모를 축소하고 목적성이 뚜렷했던 반면 권륭제의 남방 순시는 요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배력이 다소 약한 남부 지역에 대해 황제가 직접 등판하여 민심을 위무하고 행정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는 있는지 확인해보는 강희제의 목적과는 달리 권륭제는 남방을 순시하여 날씨 좋은 곳에서 연회를 베풀고 예술가들과 놀고 예술 작품들을 수집하는 데에만 시간을 썼습니다. 딱 한 번 남방 순시를 해도 국가 재정에 흔들릴 정도였던지라 강희제의 남방 순시와 달리 권륭제의 남방 순시는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답니다. 권륭제의 업적들은 분명 대단한 측면들도 많지만 권륭제 스스로 자신의 업적에 자아도 쥐되어 있던 황제라 이 긍정적으로 권륭제를 평가하려고 해도 멈칫하게 된답니다. 권륭제는 매우 거만했는데요. 특히 외교면에서 청나라 최전성기의 영토로 잡힌 권륭제는 대단히 폐쇄적이었습니다. 이미 중국은 명나라 때부터 서양의 선교사들, 상인들이 아시아로 진출하고 있었고 중국산 제품들이 서양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서양의 과학기술과 문물들이 스멀스멀 중국으로 전파되고 있었죠. 18세기경에는 유럽의 영국이 아시아 무역을 거의 독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미 동남아 시장은 완전히 공략했고 가장 큰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 청나라를 노렸는데 경제적 교류를 트자며 영국에서는 외교사절단 조지 맥카트니를 청나라에 파견했습니다. 1793년 어렵게 조지 맥카트니는 권륭제를 아련했는데 초장부터 조지 맥카트니가 황제 앞에서 절을 하냐마냐를 두고 삐그덕거렸습니다. 조지 맥카트니는 권륭제에게 영국과의 자유무역을 보장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권륭제는 이미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이 나라에 있기 때문에 구태여 교역이 필요 없으며 세계 반대편에 있는 곳까지 미치는 짐의 은덕에 감사함이나 느끼라 라고 답하며 거절합니다. 뭐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청나라엔 없는 게 없었습니다. 권륭제는 없는 게 없는데 굳이 외국과 무슨 경제적 교역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는 무역 이론에 대해 무지하기에 그런 건데요. 애덤 스미스가 말한 비교 우위로는 자기네 나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부족해서 교역을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직까지 청나라는 중화사상을 기반으로 한 조공무역으로 무역을 인식했을 뿐 서양의 자유무역에 대해서는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권륭제는 아주 제한적으로 서양의 무역을 허용해 주었는데요. 오로지 광저우에서만 무역항을 열어주어 서양인들은 광저우에서 그것도 청나라 정부가 공인해준 상인들과만 교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청나라 조정은 서양인들과 무역할 수 있는 특정 상인들에게 공증을 발행해 주었고 국가의 승인을 받아 상업활동을 하던 상단 혹은 상인을 공행이라고 불렀습니다. 공행 중에는 청나라 내부에서만 장사를 하는 상인들도 있었고 유목민족을 상대로, 일본을 상대로, 조선을 상대로, 동남아를 상대로 무역을 하는 공행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중 서양인들과 무역을 하는 공행을 양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청조가 자유무역을 원했다기보다는 큰형님으로서 너그러이 관대하게 이 정도는 해주마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서양인 선교사들의 크리스트교 포교 역시 전면 금지시켰고 카스틸리오네처럼 궁중에서 근무하는 선교사들이 아니면 모조리 추방시켰습니다. 유목 왕조들은 전통적인 중국 한족들의 왕조와는 다르게 개방적인 게 그 특징입니다. 개방적이기에 다양한 문물을 접하며 자기 발전과 성장을 도모해 한족들의 왕조들을 압도해왔죠. 반면 한족들의 왕조는 중화사상에 천착하여 해외 문물에 대해 대단히 폐쇄적이었고 그 고질적인 폐쇄성으로 항상 몰락해왔습니다. 청나라도 유목왕조로서 개방적인 면모를 보여줄 줄 알았으나 만주족이라며 한족들에게 비아냥받아 중화사상을 비판하던 청나라가 권륭제 이후로는 중화사상을 오히려 더 내세우면서 기존의 중국 한족들의 왕조와 똑같은 폐쇄적인 모습을 보여 이는 청나라 몰락에 단초를 제공합니다. 권륭제 말기에는 조정에 부패할 신료들이 많아지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허션이 있었습니다. 허션은 한때 8기의 기주 출신의 명문가 집안으로 얼굴이 매우 잘생겨서 권륭제의 총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만주족 제1의 미남이라고까지 하던 허션은 눈치도 빠르고 머리도 좋아 4개 국어에 능통했었다고 합니다. 권륭제의 총애를 바탕으로 젊은 나이에 재상까지 올랐는데 처음에는 명신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허션은 점차 늙은 권륭제의 비위를 맞추고자 권륭제의 잘못된 정책이라도 무조건 옳다 하는 예스맨이 되었고 허션의 부추김에 권륭제는 그 많은 사치와 소비를 거리낌 없이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허션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고 부정부패의 온상이 됩니다. 권륭제의 사치를 도우고자 돈만 내면 죄를 사면해주는 법을 만들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권륭제의 사치 비용으로 썼죠. 허션의 가족들도 오만방자하여 제멋대로 굴었고 심지어 허션의 아들과 권륭제의 딸이 혼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청나라를 아련한 조선 사신단들이 정조에게 올린 보고에 의하면 황제가 화신을 총임하여 그 권세가 지나치게 무거워 민심이 답답해하고 있다고 적혀있답니다. 권륭제는 자신의 사치를 도와주는 허션을 곁에 두면서 허션은 황실 비자금은 물론 국가 재정까지 자기 멋대로 주무르게 되니 나라의 돈이 곧 허션의 돈이었습니다. 청나라 내부에서 무슨 일이든 하려면 반드시 허션에게 뇌물을 갖다 바쳐야 했죠. 그렇게 허션의 전횡이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1796년 재위 60년 만에 권륭제가 퇴위 선언을 합니다. 권륭제는 처음 황제를 즉위할 때 이런 조서를 반포한 적이 있었답니다. 짐의 할바마마께서는 61년간 재위하셨으니 짐은 감히 그 기록을 깰 수가 없도다.
짐이 그 정도로 오래 살아있으면 걸륜 60년째 되는 해, 즉 짐의 나이가 85세가 되는 해에 황자에게 황위를 넘기고 물러나겠다. 그리고 정말 제위 60년째가 되던 해 걸륜제는 약속을 지키겠다며 황제에서 퇴위하고 황태자를 청나라 7대 황제 가경제로 옹립했습니다. 그렇게 태상 황제로 물러난 걸륜제는 약 3년간의 실권을 계속 쥐고 있다가 1799년 사망합니다. 걸륜제 사후 가경제가 끈떨어진 허션을 처단하고 가산을 몰수했는데 몰수한 허션의 재산이 포브스의 현재 자산치 추산에 따르면 1320억 달러였으며 이는 청나라의 12년에서 15년치 세입 수준이었다고 하죠. 청나라 하면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승덕의 피서산장입니다. 승덕은 북경에서 동북쪽으로 약 250km 정도, 만리장성에서 북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장성 밖의 유목 공간으로 청나라 황제들은 매년 4, 5월에서 북경을 떠나 승덕이 가면 9월, 10월쯤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강희제 때 승덕의 여름 피서용 궁전 피서산장과 승덕에서 매번 이루어지는 대규모 수렵 행사를 위한 목란 위장을 설치하였죠. 황제가 베이징에서 승덕으로 이동하면은 황족들, 귀족들, 모든 문무 대신들도 다 함께 이동을 했으며 승덕의 피서산장에는 정서를 볼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승덕은 우리에게 열하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조선 후기 연하 박지원이 조선 사신단에 합류하여 걸륜제를 아련하러 베이징으로 갔는데 걸륜제가 베이징에 없고 승덕에 있던지라 사신단이 승덕으로 향했는데 이때 박지원이 쓴 기행문 제목이 바로 열하일기잖아요. 열하란 겨울에도 마르지 않는 샘이 흐른다는 뜻입니다. 강희제가 왜 승덕의 여름 피서용 궁전을 또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유로는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요. 승덕의 위치가 몽골로 쉽게 갈 수 있는 위치임을 감안했을 때 청나라가 몽골족을 회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설과 유목인들답게 여름과 그 외 계절을 왔다 갔다 하며 초원지대에서 대규모 수렵 행사도 치르는 등 만주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이유에 어찌됐든 승덕에 있던 시절의 청나라 황제들은 중국 역사상 보기 드문 모습의 황제였는데 청나라 황제가 승덕에 있을 때는 외국 사절단들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더군다나 걸륜제는 티베트 불교에 빠져있던지라 피서산장 주변에 8개의 티베트 불교 사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황제는 베이징에 있을 때는 중국의 전통적인 황제이며 승덕에 있을 때는 전형적인 유목세계의 칸이고 티베트 불교인들 입장에서는 티베트 불교의 수호자였던 겁니다. 조지 맥카트니가 걸륜제를 아련한 것도 승덕이었으며 조지 맥카트니는 당시 승덕에 있던 기억에 대해서 승덕에서 열진 화려한 결병식의 규모를 보고 경탄했다. 참가한 군대의 수는 8만이고 관객은 1만 2천이고 화려한 열병식에 감탄한 몽골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상했다 라고 묘사했습니다. 청나라를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시청자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청나라는 중국사일까요? 오늘날 중국인 학자들은 청나라가 중국사라고 합니다. 청나라 영토 대부분이 오늘날 중국 영토이고 만주족은 현재 만족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이니까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청나라의 만주족은 중국 영토를 점령하고 다스리고 지배한 입장입니다. 청나라가 입건했을 당시 만주족의 인구가 100만 명, 한족이 1억 명이었습니다. 그래도 청나라는 만주족이 하나 되는 거 막겠다며 여러 가지 분리 정책들을 시행해왔죠. 그러나 압도적인 비율에 결국은 청나라의 만주족들도 한화되었습니다. 이전에 여느 침투왕조나 정복왕조들처럼 말이죠. 이전까지는 청나라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한화되는 바람에 유목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국가가 쇠약해졌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지금의 중국 학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하지만 1996년 일본계 미국인 여성학자 이블린 러스키가 청나라의 다민족 다문화 성격을 강조하며 청나라 만주족은 하나되지 않았고 정체성을 유지했다며 새로운 방식으로 청나라 역사를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청나라 역사관을 신청사라고 합니다. 이블린 러스키에 이어 파멜라 크로슬리, 마크 엘리엇 등의 학자들이 동참하여 신청사를 발전시켰고 오늘날 신청사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청나라는 중국사가 아니라 내륙 아시아사라고 보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